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산불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 동해 등 피해 지역에 벌써부터 관광객이 줄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요 관광지는 산불을 피해갔습니다. 동해 지역의 특성상 관광은 산불 피해 극복에 큰 힘이 됩니다. 희망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함께 힘을 보태주십시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윤보리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첫 회의에서 새 정부는 일 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수위가 여성과 청년층에 배제된 채 특정 연령대와 학벌에 집중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인수위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보 장소인 외교부와 국방부 청사를 잇따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따른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 측에 조건 없이 이른 시일 안에 만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만남을 위한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쇄신을 위해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당내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해법은 개혁 의지라며 검찰, 언론 개혁과 민생 회복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첫 회의에서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판식과 함께 본격 출범했습니다. 행사에는 안철수 위원장 등 인수위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임명장 수여 후 주재한 첫 전체 회의에서 무엇보다 일 잘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인수위원회는 신속한 업무 파악을 하고 개선해 나갈 점과 새롭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빈틈없이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수위 구성이 속전속결로 마무리된 데는 하루빨리 정부 인계를 마치고 민생부터 챙기겠다는 당선인 의중이 담겼습니다. 실제로 대선 9일 만에 인수위를 띄운 건 2000년대 이후 들어선 역대 정권 가운데 두 번째로 빠른 수준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과제를 정리하는 데 남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며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53일밖에는 없습니다.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밤을 새워야 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저도 함께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늦어도 주말까지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업무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분과별 보고와 검토를 거쳐 새 정부 철학에 맞게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역대 인수위 활동을 비춰봤을 때 다음 달 초에는 여가부 폐지 공약 등을 반영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중순전에는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진 만큼 정부 정책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꼽았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외교 현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엄연주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재한 윤 당선인의 첫 일성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이었습니다. 후보 시절 약속했던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비롯해 방역과 의료를 인수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에서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은혜 대변인도 인수위의 가장 중요하고 급한 현안은 코로나19라면서 특히 곧 만기가 돌아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장 관련 발표가 있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원리금 상환이 3월 말,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압박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문제 등을 아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조만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 윤 당선인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 외교 현안과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신냉전 체제가 가시화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자강, 즉 우리 스스로 힘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토대로 한미동맹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언뜻 들어오는 것은 자강이다. 자강이 제일 중요하다. 거기에 이제 한미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더더욱 필요해졌다. 이런 것을 아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식사 정치라는 말이 나올 만큼 연일 공개 오찬 회동을 이어가고 있는 윤 당선인은 이번에는 인수위 사무실 인근에서 당 수뇌부와 만났습니다. 향후 당정 간 협력 방안을 강구해 성공한 정부를 만들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비수도권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또 대학 이런 지방 대학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국정 전체 전반에 대해서 좀 폭넓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취임 50여일을 앞두고 빠르게 전열을 갖춘 인수위. 앞으로 당선인이 수시로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 과제를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 일정이 늦어지는 데 대해서 빨리 만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조율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밝혔는데요. 윤 당선인 측은 바람직한 결과를 위해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자들의 추가 협의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동 의제를 놓고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조건 없는 만남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당선인이 빠른 시일 안에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면이나 인사권 등을 의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 없이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자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당선인 측도 국민들 보기에 바람직한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본질은 당사자 두 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신뢰관계를 갖고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표현은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 같은 내용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청와대가 당선인 측과 권력 이양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조건 없는 만남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한 만큼 윤 당선인과의 회동 일정 조율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민주당의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당내 일각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쇄신의 각오를 다졌지만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부담 완화를 약속하며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도 나섰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당 일각의 사퇴 압박에도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그 어떤 고통과 아픔이 따르더라도 민주당다운 혁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게 당내 의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단 겁니다. 자리 욕심이나 권한에 대한 집착도 없다면서 오직 당 쇄신을 위한 일념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 쇄신에 대한 소명과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저는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이어 국민께 한 약속부터 실천하겠다며 더 새로운 민주당과 지방선거 승리 준비, 대장동 특검 추진과 추경 등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퇴론을 일축한 윤호중 위원장을 겨냥해 당내 일부에서는 패배의 책임자가 쇄신을 주도한다면 지방선거 필패라며 당장 내려오라는 주장도 터져나왔습니다. 윤호중 비대위 체제가 새 출발을 각오했지만 다음 주 원내대표 선거와 비대위 활동 시한을 정한 중앙위에서 다시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남아있는 겁니다. 지도부 거취를 놓고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는 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내 집을 가지려는 국민들의 마음을 죄악시하고 1주택까지 부동산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실소유자의 부동산 보유세 걱정을 덜어주겠다며 당 차원의 대책 마련도 제시됐습니다.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또 2021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새 대통령의 집무실은 서울 광화문 외교부보다 경호와 안보 측면에서 이점이 있는 용산 국방부 청사가 유력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 공백 우려와 막대한 비용, 개발 사업 차질 가능성 등 앞에 놓인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서은수 PD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봄꽃이 지기 전에는 국민 여러분들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고 청와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윤석열 당선인. 하지만 이전할 대통령 집무실 장소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 공약했던 광화문 대신 경호와 보안에 이점이 있는 용산 국방부 청사가 유력 후보지로 떠올랐지만 이마저도 안보 공백 우려와 막대한 이전 비용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공백도 생기고요. 또 그 건물들이 떨어져 있으면 그 통신 소통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보안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구축하려면 예산이 아주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갑작스런 이전 계획에 울상짓는 이들은 또 있습니다. 국방부 청사 인근 재개발 사업 예정지 주민과 관계자들입니다. 현재 국방부에 인접한 재개발 정비사업 예정지는 한강로 일가와 삼각맨션 특별계획구역 등 2곳. 모두 서울시 계획지침에 따라 지상 30층 이상 고층 건물을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현장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주민들은 수건사업인 재개발이 좌초될까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청와대 인근처럼 건물 높이를 지상 4층으로 제한하는 등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주민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불만까지 터져나옵니다. 고도 제한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제약들이 따를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 봤을 때는 사업주는 굉장히 좀 악재라고 볼 수가 있죠. 여론조사도 하고 해야 하는데 자기 맘대로 국방부 상의해갖고 해야지. 국방부도 갑자기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 아니오. 소송도 불사해야 한다는 좀 더 강경한 주장도 나옵니다. 끝나는 손해배상 청구 말해야지. 손해배상 그거 다 물을 거 엄청날 거려? 그거 매몰 비용 다 물어내야 되고 막 들고 일어나자고 난리요. 그래서 내가 조합장 그만한다고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지역 부동산 시장도 바빠졌습니다. 소유자들의 발걸음이 좀 빨라졌죠. 어제도 이제 그동안 매물이 안 나왔었는데 갑자기 매물이 나오는 것들도 좀 볼게요. 잘못하면 발 묶일 수도 있으니 그런 거 아닐까요? 윤 당선인 측은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더라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건물 안에서 들어가서 이제 집무를 하게 되면은요, 사실은 이제 뭐 창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보안 조치를 한다거나 해서 기존에 지금 다 올라가 있는 건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건물을 부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보 공백 우려와 이전 비용에
주민 반발까지 실타래처럼 얽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국민과 소통을 넓히기 위한 이전이라는 윤 당선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서은수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배정호 세한대 교수, 경제사회연구원의 김종혁 언론센터장과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은혜 대변인의 브리핑을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집무실 이전에 관해서 이렇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러고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죠. 한국 역사에서 절대 권력의 상징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것이고요. 그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 속으로 들어오고 청와대는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거죠. 지금 비용의 추산과 관련해서 이게 뭐 1조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나가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국민의 이 세금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국민의 소중한 그런 세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획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쭉 하면 좋은데 아직은 좀 계획이 확실하게 세워진 게 아니고 또 결정할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김은혜 대변인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꽃피는 상춘제가 있고 풀밭 녹지원이 있고 하면서 심정적인 얘기들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들을 이제 자꾸 설명을 합니다. 자, 집무실 이전. 국민하고의 소통하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부터 시작해서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에게 가까이 가는 가장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이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두 분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배 교수님부터. 네, 저는 취지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문제는 실제 이게 추진할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지금 봉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당초에는 이제 광화문 시대를 열기로 했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을 내세웠는데 광화문 시대를 열려고 하니까 경호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대안이 이제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하는 쪽으로 지금 무게중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일주일 만에 졸속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용산으로 갈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당초 취지, 국민과의 소통, 접촉점을 늘리겠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군사 안보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용이 일부에서는 1조 정도 든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스스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암초를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면은 이제 초기에 국정운영 동력이 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일부에서도 또 내부에서도 소리가 나오는 것이 국가 100년 대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민생이 더 우선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무리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악수가 되니까 준비가 안 됐다면 지금 50일 정도밖에 취임식이 남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하기는 좀 무리 같기 때문에 일단은 청와대로 들어가고 한 1년 정도 치밀하게 준비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김은혜 대변인이 이제 상당히 다시는 청와대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은 없다. 확률은 제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가 봄꽃이 지기 전에도 조금 묘하게 후퇴했어요. 봄꽃이 어떤 거는 6월에 지지만 어떤 거 카라 같으면 한 8월까지 가는데 어느 걸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김 센터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이동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그 50년 넘게 반세기 넘게 지속되어 왔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은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자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먼저 얘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옮기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는 25만 평방 킬로미터입니다. 이게 백악관 같은 경우 7만 3천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구가 3억이 넘는 그 나라의 그 백악관에 비해서 우리가 3.4배 정도 큽니다. 이 인구 5천만인 나라가.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 할 때 느낀 게 이렇게 아름답고 큰 시설에 도대체 몇 명이 살고 있는 거냐. 대통령을 위해서만을 위해서 혹은 그 비서들만을 위해서 이 장소가 이렇게 이용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실제로 과거에는
그 청와대 앞길 지금이야 이제 도로가 뚫렸지만 과거에는 그 근처도 갈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역사 같은 것들을 바라볼 때 지금 당선인이 얘기하는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사를 하려면 항상 비용이 생깁니다. 그렇죠. 비용이 들죠.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이사를 하든 그럼 어떤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자가 이사를 하든 어떤 대통령이 이사를 하든 비용이 생기는데 그러면 수도까지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했던 게 민주당인데 예.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본인들도 공약을 내걸었던 분들이 비용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비난을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광화문으로 옮기는 것은 경호가 제일 문제인 것 같고 용산 국방부 자리로 가는 데서는 아마 약간의 이제 옮기고 해야 되니까 이제 비용하고 안보 문제 이게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각계 인사 중에 아마 김 전 의원이죠? 예, 김종대 전 의원의 발언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에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이런 어떤 안보 자산들이 일단 그 대부분 무능화된다. 그다음에 국방부가 어딘가로 가서 지금과 같은 기능 수행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수천억 예산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국가 대사가 됩니다. 이게 5년 내내 해도 들뚱말뚱인데 다음 달까지 비워놔라. 제가 보기에 이거 안보 비상사태라고요 지금. 청와대에도 뭔가 안보와 관련된 시설과 장비 시스템이 있고 국방부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걸 이쪽으로 보내고 국방부 걸 또 어느 쪽으로 보낸다라고 하면 공백이 있을 수 있는 기간이 긴데 또 하필 이때 북한은 미사일을 자꾸 시험 발사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전쟁도 벌어져 있습니다. 좀 큰 규모로 이런 상황이니까 아마 이런 걱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그 정의당에서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런 그 안보 예를 들면 공백이다라는 얘기를 주장하셨었던 기억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고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그 청와대는 분명히 그 지하 벙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용산 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분이 안보 공백이라는 게 안보 자산들이라는 걸 뭘 말씀하는지를 몰라서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과연 그게 용산으로 가면 뭐가 무력화되는 건지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없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광화문이라고 해서 그 외교안보 청사라든가 정부종합청사 같은 데 가면 그게 건물들이 주변에 고층 건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게 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우려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고층 건물들에 다 경호가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광화문 시대든 용산 시대든 그 취지는 제왕적 대통령제, 그 청와대로 상징되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광화문으로 가면 그게 괜찮은 거고 용산으로 가면 안 괜찮은 거다라는 논리도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정신 자체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취지를 갖다 충분히 좀 존중해 달라라고 하는 쪽의 말씀인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 김 센터장께서 안보 공백의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요. 이 청와대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은 연쇄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방부도 옮겨야 되고 합동참모본부도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아까도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는 이런 상황. 그럼 이제 24시간 계속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응 체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방부의 주요 핵심 시설이 여러 군데로 분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가 해체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그러니까 공간이 없기 때문에 뭐 과천으로 가고 일부는 또는 합참으로 가고 이렇게 쪼개진다는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대테러 전시 상황에 대한 지금 모든 시설들이 용산의 국방부 합참에 다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네 번째로는 이제 도청의 문제가 있습니다. 용산에 미군 기지 있지 않습니까? 그 벙커에 여러 가지 도청까지 할 수 있는데 북한은 감시는 물론이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도청할 수 있다라는 문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청와대 현재 국가 위기관리센터 기능이 있거든요. 이건 뭐 군사안보 플러스
뭐 경찰 그리고 소방 그리고 지자체까지 다 연결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국방부의 용산의 지하 벙커로 가면은 이게 다 시설이 수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논점이 좀 흐려지는 게 뭐냐면은 광화문으로 또는 뭐 용산으로 옮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옮기려면은 제대로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하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해소해 줄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다른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는 근데 지금 인수위원회 또는 당선자 측에서 옮길 테니까 준비를 해라라고 각 행정부처에 지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 청와대를 통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그다음에 그 예산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들도 제기는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뭐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떠나가는 대통령과 그리고 그 다시 이제 취임하는 대통령 사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협조 관계가 있어야 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걸 뭐 어쨌든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적인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면 그 국정을 이제 이양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국정을 이양해 주는데 내가 법조항이 이랬으니까 난 너한테 협조 못 하겠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문 대통령이 그렇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평화적인 정권 교체의 어떤 그런 우리가 그 전통 같은 것들을 따져봤을 때 그게 과연 옳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하는 거 내가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예산 집행 못하게 하겠어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궁색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거는 양 대통령 당선자와 현직 대통령들께서 서로 그 대화를 통해서 그 결단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당선인이 만나서 당선인이 대통령한테 문 대통령께서 하시려다가 뭐 이것저것 걸려서 못 하셨는데 내가 용기를 내서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그 취지를 저도 공감합니다라고 하면 문 대통령이 지금 얘기한 대로 법적으로 내가 대통령인데 못하겠소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우리 센터장께서는 이걸 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협조의 사안으로 보는데요. 그 이전에 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재정법에 위반이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직권남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위반 관련해서는요. 만약에 예산이 뭐 1,000억이 든다. 그러면 이 1,000억의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만드느냐 이거죠. 현재 이제 쓸 수 있는 예산은 뭐 인수위 예산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 품위 유지. 근데 그러면은 나머지 돈 이거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선가 가져와야 되는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은 당연히 국회에서 통과된 그 목적에 따라서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돈을 가져오면 국가재정법 위반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직권남용 위반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럼 이제 인수위에서 돈을 내놔라. 라고 요청을 할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부분이 예비비를 가지고 쓰는 건데 그렇죠. 예비비를 가지고 하려면 이제 국무회의에 의결해야 되고 현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은 야 이거 아무래도 좀 졸속 같은데 그리고 국민들 간에서도 뭐 설랑설레 찬반이 많은데 그러면 승인해 줄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이럴 때는 제가 옆에서 행정부처 취재를 해보면 타당성 조사 예산만 승인을 해주는 거죠. 집행 예산은 나중에 새 정부 꾸려서 하시고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시간이 이제 좀 길어지죠. 1년이나 1년 반, 2년을 잡아야 되는데 그건 또 시간이 없어서 안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뭐 청와대로 들어갈 일은 제로다라든지 뭐 봄꽃이 지기 전에는 반드시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면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100년 대계 차원에서 그리고 본인만 쓰고 또 그러면 그 다음에 대통령은 청와대로 다시 들어갈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음 대통령 다음에도 계속 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시간을 갖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이제 취임 때 사실은 글로벌한 시각으로 국가적인 비즈니스를 갖다 활성화시키는 건 뭐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4대강 때문에 콱 발목이 잡혀갖고 내내 지탄받다가 사실은 대외적으로 더 넓게 뭔가 의지를 갖다 펼치지 못한 뭐 이런 것도 있고 혼란스러웠던 게 있고 해서 길어지면 안 될 텐데 그러면 새 정부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전망하시기에는. 아니 제가 보기에는 뭐 4대강도 마찬가지고 저는 4대강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니까요. 22조 원이 그 국민 혈세가 투자돼서 뭐 나라를 국토를 다 파헤치고 망했다 이런 식의 비난을 많이 했지만 저는 4대강 때문에 홍수라든가 그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많이 뭐랄까 해소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08년도 당시에 그 국제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때 뭐 공사를 많이 함으로 그런 건설 공사 같은 걸 했으니까 그런 고민도 있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은 그걸 대운하라는 그런 정치적인 이슈하고 연결시킴으로써 이게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도 청와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때 4대강을 정비를 해야 된다는 당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 청와대의 이전을 놓고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검토를 계속했던 건데 이 부분을 공격고리로 삼아서 뭔가 지금 재개발판으로 삼으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어서 그게 좀 우려스럽거든요. 이렇게 정쟁이 길어지는 건 아무튼 국가적으로도 손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볼 땐 잘 슬기롭게 풀어야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나자 청와대 문 열려 있다라고 손을 내민 건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도 만나겠다라고 이제 화답한 것은 잘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양측의 물밑 조율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물밑 조율만 됐다면은 뭐 빠르면은 이번 주말 또는 뭐 이번에 휴일에도 회동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물밑 조율,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사면 문제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뭐 추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됐다면 또 회동의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들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자꾸 공식 어떤 회담으로 해가지고 공식 의제가 조율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지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있는데 일단은 조건 없이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 인사하고 또 당선 축하하고 그리고 덕담을 하고 그다음에 2차, 3차 회동을 만나는 게 좋겠다. 실제로 지난번에 DJYS 만남이 그랬어요. 일단 이틀 만에 만났고요. 당선된 지. 그래가지고 만나자마자 6개 항이 합의를 했습니다. IMF 극복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명 그리고 매주 한 차례씩 정례 회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 8차례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벤치마킹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면은 보조하는 사람들끼리의 힘겨루기 같이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면 될 것 같은데. 만나면 되는데 사실 1차 회담이 무산된 게 제가 알기에는 청와대에 의해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가 좀 다른 부분이고 저도 빨리 두 분이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들을 얘기가 많아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여러 차례 만났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한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에게 김정은은 어떤 사람이고 북한은 어떻더라라는 그런 본인이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빨리 전수해주고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외국 정상들, 일본과의 문제는 내가 이러이러한 점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사실 사소한 무슨 실무적 협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국정이라는 큰 틀을 서로 협조해서 내가 배웠던 경험을 당신에게 전수해주고 당신은 나보다 더 좋은 대통령이 되시라라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을 위해서도 좋고 국가를 위해서도 좋아요. 근데 무슨 실무 협의가 뭐가 안 돼서 아마 대통령도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생각하니까 야 너무 조율하려고 그럴 거 없다. 그렇죠. 적이 없이 만나고 배석도 없이 만나겠다는데 뭘 그렇게 애써서 맞춰가지고 딱 내놓으려고 그게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상호 존중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데요. 주변 인물들이 문제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따끔하게 비서들에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입단속. 그리고 또 윤핵관들도 너무 지금 거침없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일단 측근들이 입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또 모시는 입장에서는 잘해보려고. 자, 그런데 대선 때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대선 끝난 다음에 엄청나게 주목을 받는 민주당의 윤호중 비대위원장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본인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초선 재선들 의원 만나가지고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저의 부족함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귀한 말씀을 겸허하게 받들어 민주당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당 쇄신에 대한 소명과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 대한 욕심이나 권한에 대한 아무런 집착도 없습니다. 오직 당 쇄신을 위한 일념뿐입니다.
그러면 저 지금 발언에 담겨 있는 배경은 초선 재선 의원들이 수락을 하고 열심히 해보십시오. 조금 미진해 보이는데 열심히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라고 한 건지 아니면 사퇴 압력은 있는데 거부를 하는 건지 뭘로 보시나요? 뭐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이제 네. 확실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쇄신이 철저한 쇄신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단합이 필요합니다. 뭐 0.7%포인트 차로 졌든 0.0007%포인트로 졌든 예. 졌어요. 그리고 정권을 빼앗겼어요. 그러면은 당의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이죠. 순리죠. 그런데 그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지도자가 지금 남아있으면서 외치고 있는 것이 쇄신을 외치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 유권자들이 이게 쇄신의 메시지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지금 당 내에서 물러나라. 아니다. 현실적으로 좀 지켜줘라. 라고 지금 혼란과 분란이 지금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원칙대로 본인이 물러난 것이 가장 맞고 그리고 다행히 25일 날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새 원내대표에게 비대위 구성을 일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형식 괜찮습니까? 아니, 저는 뭐 배 교수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주셔서 예. 더 덧붙일 건 별로 알겠습니다. 없습니다만 예. 저 그걸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송영길 대표는 왜 물러났어? 그냥 차라리 송영길 대표를 비대위원장을 시키시지. 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윤호중 대표나 그 원내대표나 송영길 대표나 한 팀으로서 계속 움직여 오셨던 거고 그동안의 어떤 선거 실패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라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두 분인데 한 사람은 물러가고 한 사람은 남아서 비대위원장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예. 명분이 없고 그리고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뭐 그걸 앞세워서 그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글쎄요 유권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뭐 저 당은 선거에서 지구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구나. 뭐 그 밥에 그 나물이구나. 이런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원내대표 선거 지금 24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24일. 뭐 콘클라베 형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뭐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86개 뭐 친문계 그다음에 정세균계 뭐 이렇게 나뉘어서 지금 나름대로 파워 게임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뭐 6파전으로 6파전? 지금 이제 분류가 되는데 압축하면은요 3파전 될 것 같아요. 이재명계, 이낙연계 그리고 정세균계. 예. 근데 이 선출 방식이 상당한 변수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교황 선출 방식, 콘클라베 방식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입후보한 것이 아니고 예. 희망자를 써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3차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1차에 과반이 나오면 끝나는데 예. 1차에 과반이 안 나오면 이제 2차 투표하는 거예요. 예. 그럼 1차에서 뭐 일정 득표 얻은 사람 상대로 그래서 2차에서도 과반이 안 나오면 이제 3차까지 가가지고 최다 득표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역시 이제 이 방식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변수 같고 두 번째로는 결과적으로 3파전인데 예. 이재명계하고 이낙연계가 붙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에 이 양강 구도에 정세균계 그러니까 뭐 이원욱 안규백 두 사람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예. 이 두 사람이 끼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정세균계가 캐스팅 보트를 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누가 3등했다 이런 거 전혀 발표를 안 하는 거죠, 그럼? 그런데 이제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게요. 누가 되느냐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586 친문 세력이 주류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계가 원내대표로 나온다면은 이 주류 세력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재명계가 원내대표가 된다면은 이재명 전 후보가 다시 탄력을 받아서 조기 등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예.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근데 말씀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6명의 얼굴이 잠깐 이제 등장을 했었습니다만 콘클라베 형식이니까 난 누가 졌습니다 하고 이제 이름 적어내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못 나갑니다. 출마 후보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는데 출마 후보도 얘기 안 하는 거죠. 172명 국회의원 전원입니다. 누구나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네,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국회는 아니니까. 난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빠지면 되고 정말 하고 싶은데라는 사람은 나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지금 뭐 전화로 다 선거운동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런데 이제 1차에는 정견 발표 기회가 없어요. 2차부터는 정견 발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럼 그 정도의 선거 운동은 할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뭐 나는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요건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들은.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콘클라베 방식이라는 것도 참 새로워요. 예.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래서 좋으면 뭐 다른 당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예. 갖다 썼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예. 무엇보다 좀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렇게 투쟁만을 앞세우는 분이 아닌 분들이 여야 공이 그런 분들이
그 당을 이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제 더 이상 덜 싸우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얘기하는 그런 당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취지를 다들 받아들이면 좋은데 요거 끝나고 지방선거에 그다음에 또 8월 당대표 또 있고 뭐 정치권에서 이게 쉽게 넘어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 말 공공기관장 임명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청와대의 입장에 국민의힘은 알박기라며 인사협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들에 대한 사표 요구는 직권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16일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이례적으로 무산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공공기관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꼽힙니다. 현 정부 안에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명권은 문 대통령이 갖지만 정작 임명되고 나면 손발은 윤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와 맞춰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국가 정책을 실행하는 한 축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신구 권력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낙하산 알박기 인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5년 내내 끝까지 자기 사람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과거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재신임 차원에서 일괄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은경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거부한 임원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까지 벌였습니다. 청와대와 점 찍은 인물을 임원으로 앉히려고 임원 추천위원회 심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저희 전직 장관님이신 분들 최소한 저희가 입장을 더 주셨으면 하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임기가 남아있는 이상 법이나 정관이 정한 해임 사유가 아닌 단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임원들을 소위 물갈이하기 위해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건 직권남용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일단 임명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사실상 찍어내기식 교체가 불가능해진 셈입니다. 공공기관장이나 임원들의 임기가 보통 2년 또는 3년이라는 점에서 정권 이양기, 신구 권력 간의 기싸움은 비단 이번만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YTN 우철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는 완화하고 세금 부담은 낮추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 소관 사항은 비교적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아서 여소야대 국회 상황이 관건입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부동산 민심이 선택한 건 정권 교체.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그 부동산 반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수직 상승했고 집을 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부동산 공약의 두 축은 규제 완화와 세부담 경감입니다. 관심이 쏠리는 건 과연 어떤 공약부터 시행하느냐입니다. 정책 속도는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바꿀 수 있는 행정부 소관이냐 아니면 국회를 거쳐야 하느냐로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재건축 단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완화 공약. 준공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구조 안정성 비중을 낮추는 건 국토부 행정규칙으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의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대통령령으로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대출 규제 역시 금융당국 소관으로 비교적 빠르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 공약에서 시행령과 규칙은 비교적 손쉽게 개정할 수 있어서 법 개정이 필요한 공약보다는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공약들입니다. 임대차 3법 개정이 대표적입니다. 오는 8월이면 법 시행 2년을 맞아 또 한 번 전세난이 몰아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윤 당선인은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공약 역시 종부세법 폐지와 세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해 민주당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와 수도권 1기 신도시 특별법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법 개정을 통해 가능한 부분들이라서 앞으로 2년 동안 여소야대 국면인 상황에서는 자칫 지리한 공방 속에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 당선인이 내걸었던 적지 않은 공약이 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민주당과의 협치가 새 정부 공약 실현에 중요한 열쇠가 됐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화물차 기사들이 기름값이 올라 정말 어렵습니다. 제주 같으면 화물차를 다시 배에다 싣고 육지로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또 더 어렵겠죠. 자, 화물차 기사들의 어려움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유값이 지금 오른 게 엄청나게 오른 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한 40-50% 정도가 기름값이었는데 60% 이상으로 올라가고 아무리 벌어봤자 절반 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화물차는 이렇고 버스와 택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다시 기름값 타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만 한번 보면 노선버스를 보면 타는 사람이 30% 줄었고요. 매출은 35% 줄었습니다. 시외버스가 가장 타격이 크고 고속버스, 시내버스 이렇게 나갑니다. 준공영, 비준공영 따져보니까 다 비슷한 정도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승객 감소를 그러면 버스업계는 뭘로 버텼을까요? 보시면 서울시는 지금 준공영제거든요. 적자 보전액이 지난해 4,500억, 올해는 벌써 3,900억 책정이 돼 있네요. 그런데 준공영도 아니면 다른 지역, 비준공영 지역은 그건 뭐 적자율이 지금 큰 폭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택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택근무가 많아졌죠. 그러니까 택시 탄 사람이 확 줄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택시 이용을 기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매출이 뚝 떨어져 있는데 또 플랫폼에 다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는 계속 또 내야 되죠. 손님도 없는데 수수료는 또 내야 되고 여기에 이제 휘발유, 경유, LPG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치는 취했습니다. 정부가 취한 조치는 이런 겁니다. 유류세를 20% 내립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내려주기로 했는데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안 되겠다. 7월 말까지로 연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유류세 20%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유가 상승폭이 엄청나게 가파르고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유가 보조금 문제가 있는데 기름값이 오르면 유가 보조금을 기름값 오른 거에 조금 보태서라도 쓰라고 주게 돼 있는데 기름값이 세금을 내려서 그거에 연동되어 가지고 오히려 줄었습니다. 유류세가 주니까 보조금도 줄은 거죠. 이렇게 하면 뭐 별 소용이 또 없는 거죠. 그래서 대책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부는 알뜰 주유소를 갖다 늘리겠다고 합니다. 알뜰 주유소가 조금 싸긴 싸죠. 그러나 이것도 대도시에 좀 많지, 조금 나가면 알뜰 주유소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전체를 교란시킬 수도 있고 질서가 어지러워질 수 있어서 알뜰 주유소를 마구 늘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류세를 아까 20% 줄였다고 했는데 결국 30% 줄인 다음에 그걸 7월 말까지가 아니라 좀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여유 있게 쭉 길게 가져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까지는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유가 보조금을 줄이지 말고 그대로 동결시키든지 아니면 더 늘리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금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그게 아니라 기름값이 오르면 세금이 아니라 기름값이 오르면 바로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2009년에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시키려면 법령을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생계 유지가 어렵게 돼서 결국 차를 멈추고 물류 대란이 벌어지기 전에 적절한 대책들이 신속히 마련돼야겠습니다.
전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연일 40만 명 넘게 확진되는 상황에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정점 부근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점이 지나고 감소세가 확실히 확인되면 코로나19를 현재 1급이 아닌 2급 감염병으로 하향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40만 명대에서 60만 명대까지 확진자가 쏟아지자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정점 부근에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역대 최다였던 62만 명 확진 규모가 정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다음 주 중반 이후 감소세 전환을 예측했습니다. 3월 12일부터 22일 사이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아마 23일 이후는 그 점차 감소세가 되지. 문제는 감소세 전환이 곧바로 확진자 급감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루 수십만 명 감염이 계속되면서 유행 곡선이 천천히 완만해질 거라는 게 전문가 견해입니다. 일상적인 수준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2달 정도의 시기가 필요한 상황인데 BA2라는 아종이 출현을 하면서 유행 곡선의 이제 연장이 조금 더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파도를 그리면서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정부는 이 같은 추이를 보면서 정점 이후 환자가 줄어드는 양상이 확실해지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확진자 발생 즉시 신고와 격리 의무가 있는 1급 감염병에 속하는데 유행 정점 이후에는 결핵이나 홍역 등이 속한 2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급 감염병의 경우 일부 질환만 환자 격리 의무와 치료비 지원이 있어 등급 하향 때 코로나19 관리 방식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방역당국도 정점이 지나기 전에 등급 체계를 서둘러 바꾸는 것은 유행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다음 주부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코로나19 등급 조정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는 사적 모임을 8명으로 완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거리두기 완전 해제는 아직은 위험하다며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일 경우 본격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동호 기자입니다.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 동안 현행 사적 모임 제한 6명이 8명으로 완화됩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유지됩니다. 오미크론의 대유행과 의료 대응체계의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경론 끝에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이로써 한 달 동안 3번이나 방역 완화 조치를 단행해 코로나19 확산세에 기름을 부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강화를 했으면 했지 방역 조치를 완화할 시점은 분명히 아니다. 왜냐하면 또 일부에서 국민들께서는 지금 많이 이제 감염이 돼서 빨리 정점에 도달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니냐라는 또 의문점을 갖기도 하거든요.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완화가 최소한의 조정인 만큼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확산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향후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일 경우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유행의 위험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에 가까운 방역체로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택치료 환자는 2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고위험군으로 하루 2번씩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29만 4천여 명으로 관리 한계치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사적 모임 인원이 이렇게 8명으로 늘어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확진자와 사망자 규모를 생각하면 더는 완화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자영업자들은 민생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서울 홍대 거리입니다. 점심시간인데도 곳곳이 횡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나아질까? 상인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 모일 수 있는 인원이 2명 더 늘었지만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6명이나 8명이나 큰 차이는 없고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오는 걸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늘리고 좀 모든 것을 좀 방역을 풀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애초 전망과 달리 거리 두기를 소폭 완화하는 데 그친 데에는 의료계 목소리가 크게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최근 확진자 수가 60만 명을 넘어서면서 사망자도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거리 두기를 완화한 걸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지금 정부가 다음 주가 정점일 거라고 예고를 하는데 사실 거리 두기 풀면은 더 확진자 늘고 정점은 더 늦어지는 것이지 계속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조치만 하고 있는 것이죠. 방역당국은 확진자 급증은 신속 항원 검사 결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리 두기를 완전히 해제하는 건 위험성이 있어 인원만 최소한으로 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미크론의 대유행과 의료 대응체계의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 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또 유행 정점이 지나면 확산세와 의료체계 여력을 고려해 추가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요즘 동네 병원은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그야말로 북새통입니다. 확진자 급증에 약국도 해열제나 종합감기약을 찾는 사람이 들면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네 이비인후과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병원 안 대기실도 꽉 차 있습니다. 모두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병원이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찾아왔지만 30분 대기는 기본입니다. 병원 업무 가운데 코로나19 검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정도. 의료진 역시 일반 진료는 볼 새가 없습니다. 양성이세요. 자가격리 시작할게요. 이제 야외에서 추위에 떨며 선별진료소 PCR 검사줄을 설 필요는 없지만 동네 병원도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붐비자 감염 걱정에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사 받은 분들 중에서도 양성이 있을 텐데 이렇게 폐쇄적인 복도에서 다 같이 기다리는 게 이게 제가 음성이더라도 집에 가다가 갑자기 양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약국엔 해열제나 종합감기약을 사려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감염되면 외출을 할 수 없으니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려는 겁니다. 최근 확진자가 하루에 수십만 명씩 쏟아지면서 판매가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 몇몇 종류는 이미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재택치료 같은 거를 하려고 미리 약을 다 준비를 하시는 상황이어서 요새는 전에 비해서 약이 조금 수요가 많다 보니까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약업계에선 생산량을 늘리고 있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상비약 품귀 현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국민의힘 현직 의원과 선거대책의 핵심 관계자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가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데요. 지난 재보궐선거 당시 서초갑에 출마했던 송자호 피카 프로젝트 대표는 국민의힘 정신 차리십시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자, 송 대표가 올린 회식 사진인데요. 국민의힘 윤상현, 김병욱, 부자욱은 의원 등이 보이고 일부는 이렇게 팔을 걸고 이른바 러브샷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이세창 총괄본부장, 송태영 정무특보 등도 있었는데요. 현재 방역수칙은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당시 사진을 찍은 사람까지 하면 모두 10명이 모여 술자리를 가진 겁니다. 송 대표는 SNS를 통해 지난 14일 여의도 인근에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식사 자리에 함께했다면서 준법 정신을 지키며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권이 바뀐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을 때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회식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사진은 그 핵심 관계자 가운데 한 명이 찍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면서 시작부터 오만함으로 당을 위기로 몰아넣지 말아달라고 지적했는데요. 논란이 일자 김병욱 의원 측 관계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킨 게 아니라 다른 자리를 하고 있다가 우연히 잠시 함께한 자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등포구청은 사진으로 인물이 확인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증빙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없어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정권 시작도 하기 전에 방역수칙까지 어겨가며 흥청망청 술탄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지난 16일에도 국회 인근 식당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하다 적발돼 7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리입니다. 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60만 명대보다는 적지만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 규모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완화된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정부는 확진자의 정점 규모를 평균으로 잡아서 한 37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뭐 40만, 60만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훨씬 예상치를 뛰어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이제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확진자 규모는 너무 커진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오늘 거리두기 완화가 시작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뭐 큰 영향이 뭐 있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이제 거리두기 완화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께 지금의 상황이 위기라는 이제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유행 상황이 언제 정점을 이룰지 또는 유행 정점의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든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확산세는 이제 위중증 환자 치료나 병상 가동률 등을 고려할 때 방역 당국이 내놓는 거 보면 뭐 60몇 %, 70몇 % 이런 식으로 늘 얘기를 하는데 판단하시기에는 의료 역량을 지금 너무 섰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이제 중환자실 정도만 좀 남아 있기는 한 정도고, 근데 사실 그 중환자실도 이제 체중증 아주 이제 고난이도의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입원할 만한 병실은 사실 거의 다 찬 상황이고요. 근데 더 문제는 전체 확진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재택 관리를 하는 보건소도 거의 이제 번아웃 상태에 이르렀고, 또한 응급의료 체계도 힘들어져서 환자가 제대로 이제 뭐 열이 나는 환자가 응급실에 진입 못하는 일도 있고, 분만이나 투석에서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의료 체계 여러 단계에서의 그런 병목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방역 당국이 시간 제한은 11시 뭐 그대로 두고 인원 제한만 6인에서 8인으로 이제 조정하는 거리두기 수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시한을 제한하는 게 확산세를 막는 데 더 효과적이어서 그걸 남겨놓은 건가요? 네, 일단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비슷한 연구 결과가 카이스트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일단 이번에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봤었을 때 시간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전반적인 이동량 감소에는 좀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인이냐 8인이냐는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게, 단체로 이제 회식을 가는 분들이 아닌 이상에서는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3, 4명 정도로 모여 다니기 때문에 6인이나 8인 자체는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어떻든 간에 뭐 지금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방역의 완화의 사인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 지금이 아무 위기가 없는 게 아니냐, 또 의료 체계도 버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착시 현상을 주지 않을까,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네. 뭐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꺼내면 의료계에서는 우려를 또 하고 결국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남은 어떤 자기의 어떤 계획을 짜다 보면 도대체 언제쯤이면 전면적인 해제가 가능한 걸까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언제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 예측들이 3월 안에 정점을 찍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일단 정점을 찍고 나서 다만 이번이 이제 거리두기 강화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유행이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완만한 곡선을 띄기는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정점을 찍고 어느 정도 완만하게 감소 국면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거리두기 완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결국 코로나19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이제 내린다라고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려도 한쪽에서 나오는데 어떤 기준이 충족돼야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일단은 이제 1급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전반적인 치료부터 격리 그리고 이제 병상 활용까지를 관장을 하고 있게 되는 거고, 또한 중대본이나 중수본 자체도 1급 감염병일 때 대부분 꾸려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2급이나 또는 4급으로 완화가 되게 되면 이런 전반적인 그런 그 신종 감염병 또는 이런 팬데믹의 거버넌스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감염의 테두리 안에서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게 상당히 많거든요. 현재 뭐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중증병상이라든지 이런 개념들도 없어지고 손실보상의 개념도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매우 단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제 의료 체계 안에서 매우 큰 혼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상당한 준비 또 의료계와의 교감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0만, 50만, 60만 지금 이 올라와 있는 게 정점이라고 본다면 이 지속 기간이 기존의 예측보다는 길어지겠습니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합니다. 언제쯤 정점을 이제 찍고 내려오는 게 될까요? 일단 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오히려 뭐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부터는 예.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러서 떨어지기 시작해야 의료 체계가 버틸 수 있다 정도로 마지노선으로 다음 주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정점에 이르러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의료 체계도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정점이 조금 더 길어진다거나 정점의 규모가 더 커지게 되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다음 주, 어쨌든 3월 내에는 정점을 찍을 거로 대부분의 전문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증상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따져서 최장 8일까지 감염성 바이러스를 배출한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염된 걸 확인한 다음에 격리하는 날짜는 7일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이러스 배출 기간이 더 긴데 이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사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7+3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죠. 7일은 격리하고 3일은 마스크 잘 써서 다른 예. 사람 전파를 차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증상 발현하고 하루 이틀 있다가 검체를 채취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격리 해제 시점이 9일이나 10일째가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병원이나 아니면 이제 전수조사, 가족 중에 확진이 돼서 증상이 없는데 검체 채취를 먼저 한 분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하루 이틀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격리 해제되는 시점에 바이러스 배출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의료진과 상의해서 사례별로 격리 기간,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한번 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위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부르는 그 바이러스 변이에 대해서 이제 여쭤볼 것도 있는데, 국내 확산세는 1월 달에는 뭐 1%, 2% 사이였던 것 같은데 벌써 한 25%로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려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일단 이제 전체적인 유행 상황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확진자 규모 또는 정점을 키우는 데는 영향을 줄 거로 예상이 되는 게, 예.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주 바이러스가 되면서 유행 곡선이 꺾이다가 다시 조금씩 이제 유행 상황이 증가되는 상황하고 입원율이 오르는 게 진짜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텔스 오미크론의 비율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정점이 좀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막 만나서 회포를 풀기도 하고, 조금 전에 정치인들이 모여서 단체 회식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니면은 그동안 이제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이 정도로 만났었는데 지난번에도 아무도 안 걸렸더라라고 하면서 또 거기에 얹어서 계속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기존에 유행했던 바이러스하고 오미크론 상황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 수준 정도만이라도 대부분 전파가 일어나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이제 노력들, 특히 뭐 이제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는 부분들, 사람들과 만남을 자제하는 부분들을 철저히 해주셔야 지금 상황에서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들도 지킬 수 있다는 부분들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학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막대한 가운데 러시아군 또한 7천 명이 넘는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미 정보 당국의 추산이 나왔습니다. 양측의 발표와 위성 사진, 영상 등을 분석해 보수적으로 추산한 전사자 규모인데요. 러시아군의 사기 또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에서 러시아 탱크 한 대가 공격을 받는 화면입니다. 몇 차례 공격 끝에 탱크에서 화염과 함께 하얀 연기가 솟구치고 러시아 병사 한 명이 가까스로 빠져나와 도망칩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개전 후 20일 동안 7,000명이 넘는 전사자를 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의 보수적인 추산을 인용한 것으로 양측의 발표와 위성사진과 영상, 파괴된 탱크 등의 숫자 등을 분석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불과 20일 만에 지난 20여 년 동안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전사한 미군보다 더 많은 전사자가 나온 셈입니다. 러시아 장군의 전사도 이어져 우크라이나는 전날 4번째 러시아 장군이 전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상자 또한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러시아군의 10% 정도인 14,000명에서 2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러시아군의 사기도 크게 떨어져 병사들이 차량을 세워놓고 숲속으로 도망치는 사례도 있다고 미 정보당국은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이 폭격과 포격에 치중하고 지상군의 진격에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Загальна ситуація за минулу добу є такою, що вона суттєвих змін за минулу добу, наголошую, не зазнала. Ситуація в передмістях Києва, зокрема в Гостомельському, Бучанському, Ірпінському напрямку, також поки що залишається. 러시아군이 예상과 달리 고전을 면치 못하자 최근 러시아 연방보안국 해외정보 책임자와 부책임자가 가택 연금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 엉터리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신문을 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두 나라 간 경쟁 관리 등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 장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전화 통화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간 경쟁 관리는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다른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 간 접촉은 지난해 11월 화상 정상회담에 이어 4개월 만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첫 소통입니다. And this call also comes as Jake Sullivan's meeting earlier this week, as we have made clear our deep concerns about China's alignment with Russia and the potential implications and consequences of that.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직접 중재 역할을 주문하고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라는 경고도 보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고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 장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을 지원하는 어떤 조치도 중국이 책임질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Biden will be speaking to President Xi tomorrow and will make clear that China will bear responsibility for any actions it takes to support Russia's aggression, and we will not hesitate to impose costs.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침공을 전쟁 범죄라고 한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병원과 학교 등 민간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해 아이들 등 민간인들이 숨졌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러시아는 민간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고강도 도시 봉쇄로 코로나19 방역을 하고 있는 중국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다리 아래에서 며칠째 노숙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집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다 보니 돈을 벌기 위해 노숙을 선택한 겁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입니다. 선전 시내의 한 지하보도에 배달용 오토바이와 작은 텐트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번 주 초 도시 전체가 봉쇄되면서 배달 노동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일단 집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게 되자 귀가를 포기하고 노숙을 선택한 겁니다. 因为疫情原因，所以说现在已经连续睡了好几天的桥洞了。 배달 노동자뿐이 아닙니다. 인근 도시의 한 공장은 마당에 텐트를 쳐 직원들을 합숙시켰습니다. 귀가를 하면 다음 날 출근을 못하기 때문에
공장을 돌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선전시는 외곽 지역에 대한 봉쇄를 일부 해제하고 교통 운행도 조금 허용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19의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면서 그나마 완화된 겁니다. 一刀切、层层加码等问题，为保障人民的群众的健康，促进经济社会发展，营造良好的环境。 중국 당국은 최근 지린 시장을 면직한 것을 비롯해 감염 지역 책임자 수십 명을 처벌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부실 방역에 대한 감찰과 문책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방역 완화 필요성이 나오고는 있지만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도 강화되고 있어 정책이 단기간에 전환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요 며칠 봄 기온이 물씬 풍겼는데요. 다시 겨울로 돌아간 곳이 있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엔 봄을 시샘하듯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뜻밖의 설경이 펼쳐졌고 산불 걱정도 덜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설악산 울산바위가 새하얀 눈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안개와 어우러져 신비로움을 더하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강원 산지에 밤사이 내린 폭설은 다시 한겨울로 시계를 돌렸습니다. 절기상 봄을 알리는 입춘이 한참 지났지만 강원도는 다시 한겨울로 돌아왔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두껍게 눈이 쌓였는데 한동안 산불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설악산 한계령도 온통 눈세상. 나뭇가지마다 푸릇푸릇 잎사귀 대신 눈꽃이 피었습니다. 마치 바닷속 새하얀 산호초 군락을 연상시킵니다. 계곡 돌멩이는 저마다 하얀 눈모자를 뒤집어 썼습니다. 때늦은 폭설로 펼쳐진 뜻밖의 설경. 모처럼 나들이에 나선 관광객들은 새로운 추억이 생겼습니다. 나무마다 다 모양이 다르듯이 눈꽃도 모양이 다 달라서 감동적이었어요. 3월에 이런 걸 본다는 게 축복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봄을 시샘이라도 하듯 동장군이 마지막 입김을 내뿜은 강원 산지. 메마른 숲을 촉촉하게 적시며 온 세상을 하얗게 물들였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등 전국에 눈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눈비가 그친 뒤에는 꽃샘 추위도 찾아올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2020년 계절의 여왕 5월을 앞두고 서울에 하얀 봄눈이 내렸습니다. 노란 봄꽃과 어우러지는 눈송이의 모습이 무척 이색적이었습니다. 4월 22일에 내렸던 이 눈은 서울에 내린 가장 늦은 눈으로 기록됐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을 시샘하는 눈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내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눈이나 비가 확대할 전망입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강원 산간에는 대설특보 속에 최고 20cm의 눈이 더 오겠고 비의 양도 5에서 30mm로 봄비치고 많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오전까지 경기와 충북 일부 지역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1에서 많게는 5cm의 제법 많은 봄눈이 예상되는데 일시적으로 강수 강도가 세지면서 단시간 강한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강원 산간에 이어 많은 눈이 예상되는 경기와 강원, 충북, 경북 내륙에도 대설 예비 특보를 발령했습니다. 약간 높은 고도, 그래서 200에서 300m 정도 되는 이 정도의 중부지방의 고도라면은 눈으로 시작을 계속해서 눈으로 많이 내릴 것으로 보여져서 대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 특히 고속도로를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 눈으로 갔다가 또 비로 갔다가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큰 날씨가 토요일 날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한기의 유입과 강도에 따라 강수 형태와 양이 무척 유동적이라며 기상정보를 참고하고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눈비는 내일 오후 늦게나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이후 다음 주 초반까지는 아침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꽃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사실상 은퇴한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 선수가 키움으로 전격 복귀합니다. 여론이 여전히 싸늘한 데다 내년 봄까지 팀 전력에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 의문이 가득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키움 복귀를 타진했지만 여론과 팬들의 따가운 질책 속에 의사를 접고 사실상 은퇴했던 강정호. 왜 한국에서 야구를 해야지 말씀해 주시죠. 강정호가 전격적으로 국내에 돌아옵니다. 원 소속팀 키움은 최저 연봉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올 시즌 선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츠버그 시절인 지난 2016년 서울에서 뺑소니 사고를 냈고 모두 3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강정호. 이전 실격 징계 때문에 내년 3월 중순까지 경기는 물론 팀 훈련도 소화할 수 없습니다. 팬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선수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는 구단의 설명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여전히 싸늘한 반대 여론과 함께 최근 가석방으로 풀려난 구단의 최대 의사결정권자가 영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잘못을 해도 야구 실력으로만 보여드리면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가득한 의문 속에 미국에서 개인 훈련 중인 강정호는 구단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